2024년 겨울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는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작가, 언론인, 문학 애호가들이 모여 이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었다. 그녀는 단단하면서도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한강이 검정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오르자마자 객석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앞줄에는 칼 16세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가 앉아 있었고 왕비는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전통적인 노벨상 시상 절차에 따라 한강은 네 번째로 상을 받는 순서였다. 그녀 앞에 있던 다른 수상자들이 받은 환호도 컸지만 한강이 단상에 오를 때의 감동은 그야말로 특별했다. 스웨덴 할리먼 의원인 엘렌 마소는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을 흰색과 빨강이라는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흰색은 보호와 죽음을, 빨강은 삶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했다. 그는 한강 작가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포착하고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탐구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웨덴 할리먼이 한강을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문학적 역량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전쟁, 독재, 가족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인간의 고통을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시상식에서 그녀가 받아든 메달과 증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우뚝 섰음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했다. 이 감격적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대학생 에바도 있었다. 에바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 순간을 회상하며 한강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에바입니다.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지만 솔직히 말해 제 글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만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서점 한쪽에서 발견한 채식주의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독특해 보이는 소설이었지만 읽는 순간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죠. 에바는 그녀의 한국 문학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담담히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유명했지만 한국 문학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다. 에바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 문학 읽기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소설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그 책을 읽은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강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소년이 온다와 흰을 읽으면서 문학이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에바는 그날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들어섰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블루 카펫 위를 걸으며 한강 작가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문학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한강 작가가 단상에 올라 수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동안 에바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도 언젠가 한강처럼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그 순간 제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한강 작가님은 저에게 단순한 문학 이상의 희망을 주신 분이니까요. 에바는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한강 작가가 단상에 오르던 순간 수많은 청중이 일제히 기립하며 환호를 보냈던 장면, 그리고 그녀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의 차분하면서도 진솔한 목소리까지. 한강 작가님은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건 자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학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 또 그녀의 글을 읽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도 함께 뜨거워졌어요. 마치 제가 그 순간 한국 문학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에바는 수상식이 끝난 후 사람들 속에서 들떠있던 자신을 기억했다. 콘서트홀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며 그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양한 국적과 언어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학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은 마치 꿈같은 장면이었다. 그날 저는 한강 작가님의 책만 읽고 있던 독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작가 지망생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물었죠. 왜 그렇게 한강 작가를 좋아하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용감하게 다가가고 그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분이니까요. 에바는 스톡홀름의 추운 거리에서 그날 밤 늦게까지 홀로 걸으며 자신만의 문학적 꿈을 다짐했다고 했다. 한강의 수상은 단지 한국 문학의 승리가 아니라 그녀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강 작가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문학의 힘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에바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그녀는 문학이라는 길에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강이라는 이름이 자신을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라고 믿게 된 것이다. 에바가 한국 문학에 매료된 건 단순한 우연이었다.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녀는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대중적인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정작 한국 문학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게 되었다. 처음 책을 열었을 때는 뭔가 기묘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 기묘함이 저를 끌어당겼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인공 영애의 내면과 그녀를 둘러싼 세계를 따라가는 경험은 너무도 생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경이로웠어요. 그녀는 영애라는 캐릭터를 통해 억압받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갈등을 깊이 느꼈다고 했다. 에바는 책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되새겼다. 그 작품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소설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어떤 깊숙한 감정을 끌어냈고 제가 진정으로 쓰고 싶었던 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죠. 그날 이후 에바는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박완서, 김영하, 신경숙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에바는 마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뻤다. 그때부터 한강 작가님은 저에게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롤모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의 글은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졌죠. 에바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몇 년 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그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회상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다채로운 곳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매료되었죠. 특히 한강 작가님의 작품 배경지 중 하나인 인사동과 같은 곳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가 글 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정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녀가 문학적 영감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글에 새로운 색채를 더해주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에바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다. 바로 스톡홀름으로 가서 한강이 수상 장면을 직접 목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제가 한국 문학을 통해 얻은 감동과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보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에바는 스톡홀름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긴 여정을 떠났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설렘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콘서트홀 앞에 도착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블루 카펫을 따라 걸으며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준비했다.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문이 열리고 에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찬란한 샹들리에 아래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에바는 한국에서 느꼈던 따스함을 떠올리며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혼란을 겪게 되었다. 한강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에바는 숨을 멈추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우아한 태도와 차분한 미소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수상 연설이 시작되자 에바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한강은 연설을 한국어로 시작했다. 에바는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그녀의 문학적이고 심오한 표현들을 이해하기엔 부족함을 느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에바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점점 초조해졌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왜 영어로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에바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수많은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연설을 한다면 이 순간의 감동이 과연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강이 연설을 마친 뒤 스웨덴 할리먼 위원이 영어로 연설의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자 에바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강은 자신의 언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며 한국 문학이 가진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녀의 연설에는 우리 언어로 표현되는 고유한 감정과 이야기가 세계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더 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에바는 그제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달았다. 한국어로 연설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강이 한국 문학의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려는 그녀만의 강한 신념이 담긴 행동이었다. 연설이 끝난 뒤 한강은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왔다. 에바는 그녀를 향해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속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감히 한강의 결정을 오해하고 판단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문학은 단순히 번역될 수 있는 언어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강 작가님은 한국어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그 진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닿았던 거예요. 시상식이 끝난 후 에바는 홀 밖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강의 연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 모두는 그녀의 연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나누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녀의 말이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것을 에바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제가 한강 작가님의 연설을 오해했던 순간조차도 그것은 제게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어요. 문학은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 문학이 가진 힘은 바로 그 감정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에바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소복이 쌓인 스톡홀름 거리를 걸으며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에바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 스톡홀름의 작은 서점에 들렀다. 전 세계에서 온 책들 사이에 더 베저테리온의 다양한 번역본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어로 번역된 책들이 한강이라는 이름 아래 놓여 있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서점에도 그녀의 책을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했다. 에바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강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제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에바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호텔로 돌아온 에바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그녀는 이미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밤은 한강의 연설을 떠올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독자로서가 아니라 작가 지망생으로서 이 작품이 가진 언어와 구조를 분석하려는 마음이었다. 왜 그녀의 글은 이렇게 강렬할까? 에바는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글 속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다. 작품 속의 영예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에바의 마음속에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책을 읽던 중 에바는 문득 한강이 한국어로 연설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비록 자신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분명히 전해졌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에바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한강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어는 단지 수단일 뿐 진정한 이야기는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에바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밤 에바는 한강의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속 한 가지를 상상하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한국 문학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차례야. 에바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스톡홀름의 고요한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스톡홀름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여정을 마친 에바는 파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의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에바는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빈 공책과 펜,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한강의 책이 놓여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왜 망설였던 걸까? 에바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펜을 들었다. 스톡홀름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었다. 더 이상 완벽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그녀를 가로막지 못했다. 그녀는 한강 작가가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모든 이야기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바는 그 말을 떠올리며 그녀만의 리듬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문장은 한국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조용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이 한 줄 한 줄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길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녀는 문학적 야망을 안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언젠가 그녀의 글이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읽힐 날을 꿈꾸며 에바는 매일같이 한국어 공부와 글쓰기에 몰두했다. 몇 달 뒤, 에바는 한국의 한문학 공모전에 자신의 단편소설을 출품했다. 그녀는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한강 작가님이 제게 주신 것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할 용기였어요. 그 후 에바는 자신만의 글쓰기를 지속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학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단지 그녀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었다. 한국 문학은 이제 제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는 제 글 속에 그 감동을 담아내고 싶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 거예요. 한강 작가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문학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지를 믿는 힘이었죠.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에바가 창가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비친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강의 작품들이 놓여 있고 창밖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계속 써내려가세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운 문학의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을 증명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문학은 언어를 넘어 감정을 전하고 경계를 허물며 서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영감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 기울인다면 더 넓은 세상과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문학가 한강 작가님을 통해 제가 느낀 희망과 감동을 이제는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길 바라요. 화면이 전환되어 에바가 창가에서 글을 쓰는 모습이 다시 비춰진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노을이 펼쳐져 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요.